안녕하세요 미미님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왔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날.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를 봐 안 봐? 봐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면 반드시 이런 거 하나는 봐야 된다라는 대표 작품들만을 모은 전시를 합니다.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상설전인데 작가 수로는 총 83명의 작가들의 대표작 86점을 여기에 모았습니다. 백남준의 설치 작품, 이강소 작가님, 이건용 작가님 작품들도 김하영 작가의 광익중의 대형 설치 작품도 만날 수가 있고, 그런 한국의 대표 작가들을 여기서 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제목이 하이라이트. 2013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상설전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술관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장품이 10,000점을 채 넘기지 못했던 거라 2021년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소장품 10,000점 시대를 열게 된 거지. 여기만 한번 갔다 오면 아, 내가 한국 미술 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시죠. 이것도 봐야 돼. 자꾸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들어가더라고. 이것은 조성묵 작가의 작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자인데 이거 봐라. 이 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의자는 의자인데 앉는 자리가 없어서 앉을 수가 없는 게 특징인 작품. 벽을 뚫고 나온 의자. 이 작가님은 베니스 비엔날레 때 이런 작품으로 출품을 했었던 아주 중요한 작가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에 한국관이 생긴 게 1995년인데 이 작가는 한국관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출품을 했었던 앞서가는 선구자격인 개념미술가입니다. 이거 봐봐. 아니, 냄새부터 좀 다른 것 같지 않아? 관람 후기 중에 전시장 벽마다 아파트가 한 채씩이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중요한 거 오늘 다 보는구나. 수장고 대방출이구나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1960년대 작품들이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추상미술의 경향. 우리나라가 미술이라는 단어도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단어고 원래 그전에는 서화라는 전통미술을 가리키는 말이 있었는데 많은 작가들이 일본 유학을 통해서 서양 미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도 미술의 시대가 열린 거라. 사진이 똑같이 대상을 그리는데 똑같이 그리는 건 더 의미가 없고 이걸 좀 더 작가의 해석을 넣어서 추상적으로 바꿔서 보여주려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유영국 작가의 산, 유영국, 이성자, 김환기 이 세 사람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이미 추상미술을 이제 이룬 딱 개척자 세대거든. 이것도 그 중에 하나. 딱 보더라도 산의 기세가 느껴지지. 유영국은 한평생 산과 우리나라의 자연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던 분이신데 근데 삼각형이나 이런 일반적인 산의 이미지가 아닌 유영국 특유의 산을 표현한 작품. 근데 이 작품 볼 때 형태미보다는 색감을 보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일찍이 이제 일본 유학을 하면서 추상미술에 대해서 다 섭렵한 뒤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우리의 자연을 어떻게 우리식의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까. 그래서 추상을 접목한 산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유영국 선생님이 1916년생이신데 김환기, 이중섭 같은 작가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유영국 작가가 같이 신사실파가 1947년에 결성돼서 우리만의 새로운 표현 어법, 추상으로의 어떤 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47년에 결성했으면 65년까지 이미 20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데도 개인전을 한 번도 안 하셨지. 유영국 작가는 65년에 첫 개인전을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은 중요한 작품들을 한 방에 쫙. 근데 그 작품들이 다 이 사이즈, 큰 사이즈로.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이 작품이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유영국 작품 요새 1호 사이즈 찌끄만 거 2억, 3억도 하거든. 이거 20억, 30억도 할지 충분히.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일단 여기 이성자 작가님, 1918년생이신 이성자 작가님은 처음에는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거든. 대부분의 작가들이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유영국 다들 일본 유학파 화가인데 이제 이성자 작가는 집에서 미술을 하거나 유학 가는 거 절대 금지시켜가지고 단식 투쟁 끝에 가정과를 가면 유학을 가도 된다 허락을 받아서 일본에서 가정과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십니다. 애도 셋 낳고 잘 사시다가 1951년에 6.25가 한창일 때 전쟁 탓도 있었고 가정불화도 있고 해서 아들 셋을 두고 집을 떠나게 돼. 사실 엄마로서 애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이제 괴로운 그 와중에 고민하다가 한국을 떠나자. 그래서 1951년에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정통으로 미술을 공부하고 현지에서 데뷔해서 성공한 최초의 한국 미술가입니다. 이게 제목이 천년의 고가
그러니까 옛고자에 집가자를 써서 오래된 옛날 집을 그리는데, 근데 이성자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든 게 1961년이다. 이성자 작가가 처음에 이제 회화, 조각, 도자 쭉 배워가다가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신만의 추상 미술의 기법을 만들게 됩니다. 반듯반듯 집을 그린 게 아니라 붓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작가가 말하기로는 마치 이국 땅, 남의 나라 프랑스에서 씨를 심고 농사 짓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흔적이 보이거든. 그러면서 그런 반복된 붓질로 오히려 형태를 무너뜨려서 추상 미술로 만든 작품이지. 이성자 작가의 작품 중에서 국내 경매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건 8억 8천만 원이었고, 해외 경매에서 작년에 14억 7천만 원, 약 15억 원의 작품이 팔린 거거든. 그러니까 쬐끄만한 강북의 아파트 한 채 값 충분히 나옵니다. 여기 이 끓어오르는 뭔가 이 내적 고민이 막 느껴지지. 이런 걸 앵포르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윤명로 작가의 작품인데 1964년작. 이 무렵 이 젊은 작가들은 전쟁을 극복한 이후에 느끼는 울분, 괴로움, 사는 게 뭔지 이런 고민 같은 걸 다 담아내서 이런 앵포르멜 끈덕끈덕하고 뭔가 형체는 없지만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런 추상 미술들을 하다가 나중에 정제된 단색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작품도 사실 김종학 작가가 예전에는 이런 작품을 하다가 꽃그림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면 이게 꼭 해골처럼 보이고 뭔가 뼈들이 맞닿아 있는 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냥 실존의 고민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작품을 하다가 야생화의 생명성을 느끼면서 설악산의 화가가 됐다는 김종학. 이쪽으로 싹 넘어가면은 추상 미술을 어떻게 한국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만다라라는 게 불교에서 쓰였던 종교화의 하나인데, 뭔가 패턴의 반복 이런 것을 통해서 수행에 이르르는. 전성우 작가의 색동 만다라, 여기는 하인두 작가의 만다라. 또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술가 패밀리. 여기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큰아들이십니다. 전성우 작가님은 작가로서의 역량도 충분하고 작가로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수집하신 한국의 유물을 지키는 창고직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작가로서의 전성우 화백은 색채와 그 색채의 추상성을 한국적 주제로 이렇게 은은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셨습니다. 여기는 하인두 작가는 여러 번 소개했던 하태임 작가의 아빠이십니다. 지금은 하태임 선생님이 더 유명해진. 오늘 이 전시의 하이라이트,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는 이유환이네. 선으로부터. 이유환 작가는 김환기의 뒤를 잇는 한국 미술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작가. 근데 피디님 이거 얼마쯤 할까? 40억. 충분히 40억 가능. 50억도 콜 가능. 근데 작품을 꼭 그림값으로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한국이면 한국, 일본 현대미술사, 미국이나 프랑스의 활동 모두가 다 인정받는 정말 세계적인 작가 이우환입니다. 워낙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이름도 우판 리잖아. 외국 사람들이 표현하기 좋아. 이 선으로부터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꼭 봐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우환 작품의 중요한 건 관계성인데, 이거를 그냥 쭉쭉쭉 그려서 일필휘지 힘있다 이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선 하나가 여기에 그어짐으로써 그 다음 선의 위치가 그려지니까 각각의 선들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나는 이 작품 볼 때마다 작품 위에 파란색이 시작되는 지점을 보는데, 저 지점에서 나는 작가의 힘이 느껴지더라고. 어떻게 찍을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탁탁. 이제 울분의 60년대를 지나서, 그리고 한국성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를 넘어서 70년대가 되면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실험적인, 전위적인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진 게 70년대거든. 70년대 추상미술, 단색화들이 시작됩니다. 여기 하종현 작가는 보통 지금 우리가 전시장에서 많이 본 작품들은 배합법이라고 해서 그림 뒷면에서 물감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서 앞으로 배어나온 물감을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작품들이 유명한 작가이신데, 하종현 작가의 70년대 초, 73년도의 작업들 중에는 이렇게 용수철,
철조망을 활용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는데, 철조망 작업을 했을 때는 분단된 나라에서 철조망이 상징하는 것, 그 고통스러움이 떠올랐고, 철조망과 비슷하게 철제 소재의 용수철을 이용한 이 작품은 용수철이 멀리서 보면 되게 일렁일렁하는 효과가 있잖아. 딱 떨어지게 형태가 안 나와서 난 너무나도 찬란한, 그래서 찬란한 슬픔 같은 참으로 예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종현, 이우환과 같은 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스타 작가 박서보 작가의 가장 중요한 시기 작품. 이건 그럼 얼마나 할까? 20억. 이거야말로 40억 해. 그러니까 박서보 선생님이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가을에 소더비 경매에서 박서보 작품이 34억 원에 낙찰된 게 있거든요. 요 시기 작품. 1970년대 후반에 이 작품이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 중에서도 초기 묘법이라고 불리는데, 이 표면에 이렇게 뿌연 물감 칠한 다음에 마르기 전에 연필로 빠르게 이렇게 그린 박서보의 대표적인 연필 묘법 작업. 마르기 전에 빨리 그리려면은 한 번에 다 그려야지. 그리다가 여기까지 중간 왔는데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작가가 움직이는 그 행위가 실제 작품 앞에서만 느껴진다. 밀렸다. 꼭 와서 봐야 된다. 여기는 윤영근 작가인데, 윤영근 작가는 우리가 잘 아는 김환기의 사위, RM이 좋아하는 작가. RM이 윤영근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앨범 커버까지 만들었던 적도 있었던 그 작가인데, 이 70년대 추상미술을 한참 모색하던 이 작가들은 캔버스에 물감으로 뭔가를 그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뭔가 나만의 표현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었고, 그 시절 윤영근 작가는 노자, 장자, 뭔가 한국적 사상에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하늘의 색을 닮은 블루, 땅의 색을 닮은 엄버, 그 두 색을 섞어서 만든 천지문이라는 이런 검은 기둥을 작품에 사용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기나요? 이 검은 기둥들이? 이 검은 기둥들의 배합이 서양 미술에서는 오히려 마크로스코의 생면 추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감동적이지. 서양에 마크로스코가 있다면 한국엔 윤영근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 집보다 비싸겠다, 이것도. 정상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정상화 작가도 하종현, 박서보, 윤영근과 함께 단색화로 불리우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또 작업 특징은 물감을 많이 바르고 나서 이거를 격자로 이렇게 나눠서 마른 물감이 이렇게 접어서 격자를 만들면 떨어지거든. 그 물감이 떨어진 자리를 그대로 놓고 또 그 위에 덧칠을 하고, 그러면서 생기는 특유의 공간감, 실제 현장에서 봐야지만 작가의 흔적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촬영 잘 안 되는 작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기린. 내가 이건 아무리 찍어도 용을 써도 안 나와. 거기서도 안 보이지? 그냥 빨개. 그냥 빨강이 아닙니다. 요만큼 와야지만 이 안에 색색의 점이 깔려 있다는 게 보여. 이 작가는 같은 색을 이용해서 색깔로 이렇게 다 점을 찍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덧칠을 하니까 이 앞에 찍었던 물감의 흔적이 이제 도드라지면서 보이는 색 그 자체를 보여주는 김기린 작가님. 진짜 가까이에서 봐야 된다. 진짜로 근데 진짜 가까이서만 봐야 돼. 김창년. 그래. 이제 우리 김 PD도 아는군요. 김창렬의 물방울입니다. 한국인들이 무척 사랑하는 작가. 김창렬 작가는 가난해서 캔버스를 새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전날 그린 작품이 망쳤다 싶으면 그 작품을 물로 씻어서 말려서 다음날 새로 쓰곤 했는데, 어느 날 물로 씻어서 말려둔 그 캔버스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와, 저걸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1974년부터 물방울 시리즈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물방울이 처음에 그렸던 거는 커다란 물방울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이 영롱한 물방울을 많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이 붓질이 물방울의 가장 반짝이는 부분, 그리고 물방울의 테두리, 그리고 물방울의 테두리가 형성하는 그 노랗게 생기는 빛의 그림자, 그리고 물방울 자체가 만드는 또 어둑한 그림자, 그 환영의 표현. 여기서 환영은 웰컴이 아니라 일루전, 약간 눈에 착시 같은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생생한 물방울이거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건 얼마인데? 일단 봐라. 이렇게 큰 작품이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만 10억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묵을 어떻게 현대화로 바꿔놓을까를 고민했던 작가, 서세옥 화백입니다. 서세옥, 요즘은 서도의 아버지라고 하시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수묵 추상의 선구자이십니다. 요거 뭐처럼 보여?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 같은 형상. 근데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와 쭉 뻗은 이 팔이 집처럼도 보이더라. 나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쉽게 그린 듯해 보이지만 고도의 정신성이 보이는 작품. 여기는 이응로 화백인데 이응로의 군상. 너무 멋있지? 이게 멀리서 보면은 무슨 개미떼인가 싶은데 잘 보면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몸놀림,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달려가는 듯한 사람의 이미지를 먹의 붓질로만 그리고 머리 하나 탁 찍고. 1904년생인 이응로 화백은 지금 여기서 제일 앞선 세대의 작가인데 원래는 이분이 동양화를 배웠고 해강 김규진이라는 조선 후기 화가에게서 묵죽을 배웠어. 먹으로 대나무 그리는 법을 배워서 원래는 묵을 참 잘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대나무잎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게 꼭 사람이 뛰는 모습처럼 보이던 그 장면을 포착해서 군상을 만든 거예요. 저 돌은 뭐예요? 이 돌로 저기를 깼어. 농담이야. 이 작품 유리를 돌로 쾅 해서 깨지게 한 다음에 그 깨진 파편들을 이렇게 붙인 작업. 곽인식이라는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말년까지 일본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은 뭔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빚고 이런 게 아니라 손대지 않고 만드는, 의도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작업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했고 한편으로는 자연 그 자체를 어떻게 작품으로 끌어들일까도 모색하던 터에 유리라는 재료를 아주 흥미롭게 봤지. 작가님이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유리장을 수십 장을 깼었대. 작가와 그 물리력의 협업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이승택 작가의 고두렛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쓰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승택 작가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 고두렛돌이 참 좋아 보여가지고 집에다 매달아 놓으셨대. 돌은 단단한 건데 이 돌을 묶어 놓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새 돌이 꼭 물컹한 것처럼 보였다는 그 지점에서 착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 설치 작품. 멋있지? 이거 잘 보면은 되게 하트 같지 않아? 난 이거 되게 예쁘던데. 이거 특히 하트 내 맘 같다. 자연물을 가지고 철학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작가. 자, 이 돌과 같은 맥락에서 돌을 여기 또 있습니다. 또 돌. 박현기 작가라는 분인데 우리가 보통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를 백남준만 알고 있는데 백남준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라면 백남준의 작품을 일찍이 보고 우와 저런 걸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토종파 미디어 아티스트 박현기 작가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실제 하지 않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2차원의 평면에 마치 3차원의 어떤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걸 그림의 환영이라고 하는데 이 작가는 그걸 미디어 아트로 보여줍니다. 돌을 쌓아놓고 그 돌 사이에 모니터에다가 또 돌을 보여줌으로써 요 모니터가 보여주는 이 돌은 지금 여기 없는 건데 마치 우리는 이 자리에 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지. 이 작가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이들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꼭 기억해둬야 할 작가인데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고 대구라는 지역에 거점을 뒀을 뿐이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그 시기에 가장 전위적이고 실험적이었던 재밌는 작가예요. 이쪽은 실험미술입니다. 짜잔. 50년 전 197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이강소의 그 작품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작품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여기 이렇게 닭 모이통을 놓고 가운데 저기다 줄을 매달아서 저기다가 닭을 매달아 놨던 거야. 그럼 그 닭과 함께 여기 밀가루와 분필가루들로 이렇게 뿌려 놓으니까 닭이 물도 먹고 밥도 먹고 돌아다니고 그럼 이렇게 막 발자국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닭이 그린 발자국의 흔적, 이 흔적 자체를 작업으로 보여줬던 게 이강수 작가의 1975년작. 제목은 없습니다. 무제. 다만 우리가 그 흔적을 통해서 실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뭐가 실제이고 뭐가 허상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 보라는 얘기였던 거고 이제 파리 비엔날레에 초청받은 이강소 작가가 이제 가서 이 작품을 선보이는데 미리 구상했던 이 장면들에 대해서 사진은 박사보 선생님이 찍어주셨다고. 그리고 프랑스 현지에서 닭을 구하는 건 김창렬 선생님이 도와주셨다고. 아주 역사적인 작업입니다. 뒤쪽에 있는 요거 박석원 작가. 잘 보면 이게 캔버스 천을 놓고 4개의 모서리에 나무를 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게
나무의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시이고 이건 그림자처럼 보이게끔 그려놓은 거지 실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림자가 여기 생긴다 친다면 이런 그림자는 생길 수가 없지. 빛이 여기 네 군데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실제 할 수 없는 장면, 이런 것을 구상해서 설치 작업으로 보여줬던 게 이 시대 실험적인 작가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곽덕준 작가도 퀴즈. 여기서 틀린 점을 찾아보시오. 이 무거운 돌이 얹어져 있는데 이 저울은 0kg을 해. 이건 부조리하다는 거잖아. 우리가 저울은 절대적으로 진리를 말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 저울마저도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는 부조리의 상황. 이런 부조리함을 기사를 쓸 경우 그런 결정은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보다 예술가답게 시대적 부조리를 이렇게 지적한 거지. 이거 재밌어. 이거 뒷면. 이건용 작가는 1976년에 조건부 예술을 해. 여기서 조건부는 내가 내 몸을 제약을 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건데, 이거 봐라. 그냥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 저거 겨우 그림이야? 저거 뭐 우리 애도 그리겠는데 이러겠지. No. 이건 얼마나 잘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림은 이렇게 캔버스를 마주보고 그리는 게 보통 그림인데 작가가 거꾸로 생각한 거지. 화판 앞에 서서 거꾸로 순채로 이렇게 그러면서도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한 최대치로 이렇게 그린 거지.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왜 굳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작가들이 이 무렵 실험 미술의 시기를 보냈던 이 작가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법을 되게 모색을 했었고, 그리고 그 모색의 와중에는 어떤 것까지 담겨 있었냐면은 70년대 군부 시대에 제약이 많았지. 할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던 시절, 내 몸을 제약을 두고 그리게끔 조건부 그림을 하게 한 거지. 그 여기서부터는 이제 80년대 형상미술의 틀 안에서 민중미술이라고 해서 사회적 현상, 사회적 부조리, 정치적 억압 이런 것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를 가진 작품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는 신학철의 한국 근대사인데 말 그대로 우리 한국 근대사에 실제 했던 사건들과 인물들을 콜라주 방식으로 그려서 동학농민운동이나 6.25나 정부에 의한 민중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을 다 담은 작품들. 무섭지만 이게 우리의 진짜 역사였어. 여기는 오윤 작가의 작품인데, 봐라, 귀신 나온다. 귀신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목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봐.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여기 보면 이렇게 목도 다 떨어졌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해골 병정들도 있고, 목이 없는 군인들. 오윤은 목판화로 유명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윤의 그림은 80년대 학생운동 때 걸개 그림으로 쓰였던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선택한 주제나 내용들이 되게 한국적인 내용들입니다. 주재환 선생님도 중요한 이 80년대 민중미술의 작가인데, 아까 서세옥 선생님을 이제는 서도의 아버지라고 한다더니만 주재환 선생님을 주호민의 아빠라고도 하시더만. 일단 민중미술은 사회적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미술 특유의 완결성 높은 이런 작품보다도 좀 더 투박한 듯 하면서도 일상용품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좀 다양한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는, 이게 계단을 내려오는 봄비라는 작품인데, 이거 보여? 이 노란 거? 뭐처럼 보여요. 오줌 누는 사람으로 보이지? 근데 이게 내려오면 이게 합쳐져서 점점 커져. 계단의 높이는 똑같은데 노란 물줄기는 점점 커져서 여기 오면 이만큼 폭포가 되는데, 각기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회 계층의 구조에서 아래로 올수록 오줌, 배설물의 양이 좀 더 많아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통이 점점 더 커가는 아랫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무튼 주재환 선생님은 천재야. 정말 쓰레기도 가져다가 작업을 만드시는 천재인 작가님이신데, 그래서인지 아들도 기발하잖아. 가자. 오! 여기가 층고가 14m인가 그럴 텐데,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풀샷입니다. 10,000개의 그림들이 붙어 있습니다. 설치한 게 진짜 용하다. 누구의 작품이냐? 강익중 작가의 작품입니다. 강익중 작가, 여기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서양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있었던 그 80년대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86년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거치고 난 뒤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어느덧 세계 속의 도시로 도약하면서 작가들의 인식도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지.
글로벌리즘 이전까지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그 시대 이전까지가 1전시실에 있고 2전시실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한국 미술에서 동시대성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 훨씬 좀 역동적이고 작업 스케일도 크고 좀 어렵지만 또 다시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상당수 작품들이 되게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국과 관계된 어떤 문화 접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도 찾아보면은 숨은 또 이렇게 네, 맞아요. 재미난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